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소인격체와 마음챙김이라는 소제목을 이제 달았고요.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1강에서 다뤘던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1강에서 제가 이제 거의 막판에 가장 강조한 점이 뭐였냐면 소인격체들은 나 아닌 요거 되게 이제 강조를 했죠. 네. 나라는 국가의 이제 정부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메인 캐릭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용이하게 하는 일반적인 캐릭터들이 이렇게 존재해요. 아침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양치하고 깔아입고 등등등 아주 사소한 일들을 하는 이제 일반 캐릭터들. 그리고 이제 소외계층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소외계층에서 강력하게 시위가 일어날 때 정부가 진압하는 때 버겁다 싶으면은 후련이 나타났다가 후련이 사라지는 이제 원래 용역은 특수한 목적으로 그 고용하는 인력을 의미하잖아요. 실제로 정부 측에서도 특수한 목적, 소외계층에서 너무 거세게 시위를 해올 때 이들을 강력하게 진압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불법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고용한 인력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용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썩 적절하진 않지만 그냥 의미상으로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다른 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좀 이게 더 의아하게 들릴 수 있는데 소방관이라는 단어를 써요. 소방관이 이렇게 불 막 나면은 불 확 끌어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속에서 불이 나면 소외계층들이 치고 올라오는 걸 불이 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결핍이 심한 자아가 있어요. 결핍이 심한 자아가 나 좀 챙겨줘 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불이 났다라고 간주를 하고 그냥 이 친구가 알아서 출동을 해요. 불이 났구나. 불 꺼야겠다. 어떻게 하냐면은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알았어. 내가 폭식이라는 걸로 확 그냥 덮어버려 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음에서 불이 났을 때 폭식의 형태 혹은 폭음의 형태 그 밖에 모든 과격한 시도들은 다 소방관이 불을 끄는 행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보통은 아이씨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또 많이 먹었어 그러잖아요. 근데 실은 그거 나 아님이라는 얘기예요. 마구 퍼 마신 것도 정확하게는 내가 아니라 소인격체가 그렇게 조장을 한 것이고 또 이 친구가 출동하게끔 배경을 만들어준 친구도 나가 아니에요. 나라는 국가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들의 모든 작용에 대해서 물론 책임은 져요.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나라는 건 존재로서의 의미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얘기할 때는 영어에서는 스몰 s를 써서 그냥 셀프 혹은 에고, 어디서는 이고 이렇게 부르던데 스몰 셀프나 에고라는 명칭을 쓰고요. 존재로서의 나를 지칭할 때는 대문자 s를 써서 대문자 s 셀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또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번역을 할 때 자기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얘네들은 번역을 할 때 자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들을 소문자 셀프나 에고를 자아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대문자 셀프가 나왔을 때 같은 원문 안에 원서 안에 어떤 셀프는 소문자로 나오고 어떤 셀프는 대문자로 표기되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번역가들은 헷갈려해요. 뭐지? 분명히 문맥상 이 둘이 다른 건 알겠는데 문제는 무슨 단어를 갖다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셀프를 자아라고 해버렸어. 근데 문맥상 이거는 트루 셀프의 이 개념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원문에도 트루 셀프라고 주석을 달아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가자. 참자. 그래서 참자라는 번역어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말에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번역을 할 때 진화라는 여기서 자아라는 단어를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가가 어떤 번역가는 자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떤 번역가는 참자 혹은 진화라는 번역어를 쓰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 다 뭐냐 하면 존재로서의 나를 의미해요. 사람으로서의 나는 그냥 셀프. 이거는 셀프,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건 대문자 셀프 이렇게 한 거죠. 뭐라고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불교 쪽에서는 한자어로 공이라고 하죠. 비어있음, 순수한 의미로 비어있음의 의미도 있고 뭐라고 형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더 커요. 사실은 이 공은 뭐가 비어있다라는 건 채워져 있다의 반대 상대적인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대상을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음, 뭐라고 규정할 수 없음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는 그냥 존재로서의 의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지난 1강에서 대략 나를 국가의 형태로 한번 묘사를 했고요. 그 국가에는 어느 나라나 예외 없이 존재하는 소외계층, 정부조직, 일반인, 그리고 다소 미숙하고 건강하지 못한 나라에서 종종 등장하는 용력과 같은 캐릭터들. 그래서 정부 측 인사가 됐든 용력에 해당하는 작업이든 작용이든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캐릭터든 다 존재로서의 나는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나라는 국가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개별적인 자아를 나라고 부르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서 마음챙김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 지난 1강에서 얘기했던 소인격체들은 나 아님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이게 마음챙김 이야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제 잘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시작하기 앞서 좀 질문이 있으신가요? 좀 여전히 뭔지 좀 가닥이 안 잡히나요? 어떠세요? 이해를 해야지 질문이 생기는데 그렇긴 너무 하죠.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아무튼 각기 다른 나가 전체 나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은 계속 갖고는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사실 뭐 우리는 사람을 가리킬 때도 나라는 말을 흔히 쓰잖아요. 나 이런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거를 존재로서의 의미로만 나라는 호칭을
이제 고집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는 해요. 사람으로서의 나도 그 호칭을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소인격제 개념으로 왔을 땐 최소한 내 마음에서 나라는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내 마음속의 특정한 캐릭터들은 적어도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일단은 개념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일단은 그런가 보다 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어서 마음챙김 이야기로 갈게요. 마음챙김, 영어로는 영어 마인드풀리스가 마음챙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게 원래 어디서 왔냐면,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었냐면 마인드리스라는 단어에 상대되는 말로 마인드풀리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럼 마인드리스는 뭐냐? 뭐게요? 마음이 없다. 그죠? 마음이 없다는 건 뭔 소리일까요? 이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번역할까요? 나를 잃어버림? 나를 잃어버림? 되게 쉬운 말이 있어요. 정신없어. 그렇지. 나 요즘 너무 정신없어.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또 비슷한 말 쓰죠. 경황 없는. 요즘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 말이에요. 그럼 마인드풀리스는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가. 빙고! 이거에 상대되는 말이니까 정신 있는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예. 이건 마찬가지. 경황이 있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경황 없다 할 때만 이 경황이라는 단어를 쓰지, 정신 있다 뭐 간혹 쓰기는 하지만 이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 차리고 있는, 보통 이런 단어를 쓰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다, 정신 차리다의 의미를 써요. 그럼 마음을 챙긴다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정신 차린다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자.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쩔 때 너무 정신없이 살 때, 너무 경황 없이 막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막 지금 뭐 바깥 세상에서 무슨 막 뭐가 이슈가 되고 있는지도 아예 뭐 들여다볼 겨를도 없이, 겨를 없는, 이 말도 써요. 너무 무언가에 이렇게 빠져들어가서 정신없이 지낼 때, 거기에 상대되는 말이 마인드풀리스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자는 의미. 결국 마음을 챙긴다라는 건 정신을 차리다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좀 쉽게 다가오나요? 네. 마음 챙김이라는 말이. 그럼 마음 챙김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챙김? 다르게 말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씩 체크하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느낌? 마음속에서? 그죠. 네.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마음챙김에서도 이제 몇 가지, 한 7가지의 마음챙김의 자세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각자 나름의 체크리스트를 딱 정해서 그거를 다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이제 수련도 하고 생활도 하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마음챙김 걷기 명상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일단 이완하기, 편안하게 몸 풀고, 그리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기가 발을 어느 발을 들고 어느 발을 내리고 또 어느 발을 들고 또 내리고 하는지, 바닥에 닿을 때 느낌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피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마음챙김, 먹기 명상을 한다 그러면은 똑같아요, 사실. 한 숟갈 뜨고 입안에 넣고 입에 머물고 씻고 머금고 있다가 삼키고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처리해 나가듯이 신중하게 차분하게 해나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걷기 명상이나 먹기 명상이나 이제 바디 스캔이라는 이름으로 편안하게 요가에서 송장 자세라고 부르는 편안하게 들어 누운 자세에서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내 몸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체크해 가면서 보듯이 일을 처리해 나가듯이 그 한 부위 하나하나를 굉장히 진지하게 신중하게 살펴가면서 거슬러 올라오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챙긴다라는 거는 마인드풀니스라는 건 그냥 쉬운 일상용어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건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걷고 정신 바짝 차려서 먹고 허겁지겁 막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끼니를 때운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우리가 정신없고 경황 없을 때, 뭐 결혼했을 때 시간을 때우기도 하고 끼니를 때우기도 해요. 때우기. 그럼 여기서는 때우는 게 아니라 일일이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밟아나가는 거죠. 살펴나가는 거죠. 바디 스캔도 먹기도 걷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심상화를 이용한 산명상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가장 지극히 일반적인 이렇게 앉아서 정자 명상을 하는, 그때도 내 마음 속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지,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다가 또 사그러지는지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살피는, A라는 생각이 올라왔다가 B라는 감정이 올라왔다가 C라는 이미지가 올라왔다가 또 D라는 생각이 올라오고 막 D랑 B가 섞이기도 하고 C랑 또 E가 막 섞이기도 하고, 이런 복잡다단한 마음속의 작용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 가면서, 이러다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뭐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이 또 일어나면은 아, 그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요. 이게 이제 마음챙김 명상 혹은 그냥 마음챙김이라고 부를 수 있는 행위예요. 얼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마치 일상에 의미 부여하는 듯한 느낌? 예, 네. 맞아요. 그래서 마음챙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 뭐 장카박진 박사가 그 정리해 놓은 7가지 자세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관심을 가지고 체크리스트 항목별로 관심을 둬야 되잖아요. 이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 내가 잘 처리했는지 확인을 하는 것처럼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의식해 가면서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명상을 지도할 때도 마음챙김에서 가장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알아차린다, 알아차리세요, 심지어 어디서는 알아차림 하세요 라는 이상한 또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차라리 그냥 의식하세요 라는 표현을 잘 써요. 명상 지도할 때. 실제로 우리가 마음챙김 먹기를 한다, 그냥 먹는 행위를 의식을 하면은 그냥 마음챙김 먹기가 돼요. 의식해 가면서 먹는 거죠. 어느 반찬을 집어서 내 입안에 넣고 씹을 때 어떤 맛이 나고, 또 순간 어떤 생각이 지나갔고 등등을 의식해 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의식이라는 단어, 의식한다라는 말을 쓸 때 어떤 분이 좀 부정적인 의미라 좀 그런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은 신경 쓴다라는 의미로 의식한다라는 아, 단어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외에도 사실 꽤 이런 의미로 자주들 써요. 근데 신경 쓴다에는 뭔가 이렇게 좀 애쓰는 느낌? 네. 그죠? 힘이 빡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의식하다는 좀 힘을 풀어주는 거예요. 릴렉스. 그래서 힘을 줘서 신경 쓰는 의미로 의식하다가 아니라 힘을 풀고 편안하게 릴렉스한 상태에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의미의 의식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이제부터 의식하면서 걸어야지, 의식하면서 먹어야지 하면 그냥 마음 챙김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챙김을 한다라는 게 그렇게 거창하게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의식해가면서 편안하게 의식해가면서 지내면 그것이 곧 마음 챙김 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좀 더 이렇게 상위 차원의 깨달음이나 그런 거를 강조하시는 분은 뭐 의식하면서 걷고 의식하면서 먹고 하는 거를 매우 저차원적이고 좀 뭐라 그럴까 쓸데없는 짓 같은 이렇게 그거에서 뭐 할 건데? 라고 딴지를 거는 경우도 사실 있는데 근데 장카박진 박사가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그거 막상 그렇게 해봤더니 되게 좋더라라는 거예요. 의식하면서 걷고 의식하면서 말하고 의식하면서 먹고 의식하면서 대화를 하거나 행동을 취하고 그런 걸 최소한 8주 동안 착실하게 사람들한테 하도록 했더니 뇌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시냅스나 누런이 재편이 되면서 그리고 뇌도 뇌지만 호르몬 변화가 일단 확실하게 일어나요. 이거 개념 아예 없는 사람 생자 그냥 문외한의 사람 딱 들여다 놓고 딱 30분만 복잡하게 할 거 없이 그냥 당신이 하는 거 일거수일투족 의식해가면서 하세요. 의식하면서 책을 읽으시고 의식하면서 음료수를 마시고 의식하면서 방안을 거닐어 보고 의식하면서 앉았다가 일어서 보고 의식하면서 자기의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의식을 해보고 이거를 한 30분 동안 시켰더니 뭐 실험 참가자는 뭐 하는 짓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거 설명 아예 없이 그냥 뭘 하든지 간에 의식적으로 행하시오. 이게 받은 지침의 전부였어요. 그렇게 30분을 했더니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침 채취해가지고 이 사람의 코르티졸 호르몬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테스토스테론이나 다른 어떤 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호르몬 수치들을 미리 체크를 해놓고 30분 동안 일거수일투족을 의식하게 한 다음에 30분 후에 다시 침에서 그 호르몬 체크를 했더니요. 코르티졸 호르몬 수치가 20-30% 정도 쑥 떨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지칭을 하지만 정확히는 얘는 다르게는 사람 몸에 활력을 불어다 넣어주는 호르몬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활력은 주로 이제 달리기, 싸우기, 격한 움직임,
격한 움직임과 관련된 활력을 불어다 넣어주는 호르몬이에요. 코르티졸의 원래 용도는. 이게 그냥 스트레스 호르몬이기만 하다면 참 쓸데없잖아요. 네. 왜 하필 사람 몸에서 저딴 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실은 코르티졸 호르몬이 너무 안 나와도 문제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쭉 처진 느낌. 무기력한. 맞아, 귀찮고 막 힘없어. 그 사람은 코르티졸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기력한 사람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코르티졸 호르몬을 주입받아야 될 경우도 있어요. 얘랑 있어요? 네? 상품이 있어요? 있는 걸로 알아요. 웬만한 호르몬들은 그 화학적으로 가공을 해서 예를 들면 출산하시는 분 옥시토신 호르몬을 가공해서 만든 피토신이라는 촉진제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옥시토신도 실은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하나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얘 역시 정확히는 활력을 불어다 넣어주는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얘도 약간 격한 움직임. 출산할 때는 작은 근육을 막 수축과 이완을 네. 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걸 피토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공된 네. 네. 옥시토신 호르몬을 인공 옥시토신 호르몬이라고도 부르죠. 그거를 주입을 해주면 작은 근육이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해요. 억세게 아픈 거죠. 얘나 촉진제를 넣으면. 즉 이게 원래는 이제 요즘은 뭐 일반 산모들도 환자 취급을 받는 세상이 돼버렸지만 병원에서 원래 실제 그냥 환자인 산모가 임신 막달이 돼가지고 애를 낳으러 왔을 때 네. 작은 근육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놔주는 게 이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용도가 애를 빨리 낳게 하려는 네. 용도로 사용되고 네. 있어요. 굉장히 좀 좋지 않죠. 예, 오용 내지는 악용이죠. 근데 어쨌거나 옥시토신이나 코르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분류가 되고는 하지만 얘네들의 원래 용도는 활력. 그래서 달리기 대신에 이제 주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도망치기. 그래서 도망치거나 싸우기 반응. flight or 뭐 fight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인간이나 살아있는 생명체가 어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드러내는 두 가지 대처 방식으로 도망치기, 싸우기, 이걸 회피 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공격 반응 혹은 심리학자들은 과잉 보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는 또 있어요. 물론 이 호르몬들이 관여하지 않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어붙기 있어요. freeze. 여기서 이 단어가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F로 시작이 돼가지고 학자들이 3F라고 얘기를 해요. 역기능적인 대처 방식 세 가지.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얼어붙거나. 근데 어쨌든 이 두 호르몬들은 얼어붙는 것과는 이제 별개라서 스트레스 호르몬 얘기할 때는 주로 이 두 가지 반응, 도망치거나 싸우는 반응을 얘기를 해요. 제가 디테일하게 이런 내용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실험 얘기했었죠.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행하시오 라는 지침을 받은 실험 대상자가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이죠. 실험 대상자들이 30분 동안 걷거나 앉거나
앉았다가 누웠다가 일어나거나 책을 보거나 뭐 준비해 놓은 과자나 음료수를 마시거나 창밖을 내다보거나 한숨을 쉬거나 하는 일체의 행동들을 지침대로 하나하나 의식해 가면서 하는 걸 30분 정도 하고 났더니 코르티솔 호르몬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비해서 20-30% 정도 다운되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요. 일단 그 학자들, 특히 마음챙김을 염두에 두고 이 실험을 한 학자들은 코르티졸 호르몬의 20-30% 감소를 어떻게 보느냐? 그만큼 편안해졌다의 의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쨌든 심리학자들이 실험 심리학의 범주에서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그만큼 편안해졌다는 달리 말하면 이런 회피 반응이나 공격 반응이 20-30% 내려갔다라는 의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은 이런 격한 움직임과 관련된 활력을 불어일으키는 호르몬인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류가 문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갖춰지기 전에는 이 호르몬이 나오는 상황은 빤해요. 이렇게 덤불숲을 지나가다가 뱀이 발견됐을 때, 이렇게 할 때, 혹은 앞에 내 사냥감이 발견됐을 때, 도망치기 내지는 쫓아가기가 되겠죠. 아무튼 다 달리는 거예요, 그냥. 혹은 사냥감 치고 너무 큰 놈이 나한테 달려들려고 할 때. 그럴 때 코르티졸 호르몬이 나와야 우리는 순식간에 엄청난 파워를 얻어서 우다다다닥 도망가거나 우다다닥 덮쳐서 잡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류의 역사가 인간이 걸어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뭐 누구는 600만 년, 누구는 700만 년, 엄청 길게 잡으면 800만 년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냥 대충 툭 쳐서 700만 년이라고 하면 이만큼 그러고 살다가 여기서 문명이 딱 돼버린 거예요. 인류 전체의 시간 중에서 정말 1초도 안 되는 마지막 이 찰나에 문명이 반짝 이제 생겨나고 지금 같은 도시 문명 생활이 됐는데 여기서 상사가 응가하고 있는데 카톡을 보냈어요. 그거 어떻게 보냈어 안 보냈어? 퇴근하고 저녁 먹고 있는데 또 카톡을 보내. 미치는 거죠. 그리고 퇴근하려고 그러면은 뭐 또 일을 시켜. 아이고. 한숨이 절로 나오죠. 근데 그때 우리는 지난 700만 년 동안 인류가 그래 왔던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죠?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에이 냅다 도망쳐버리는 거 안 돼요. 그렇다고 에이 냅다 덮쳐가지고 걔랑 확 부장이랑 싸우고 막 사장 막 좁혀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짓이 어디에서만 일어나냐면 마음속으로만 다 가버리는 거예요. 실제 팔다리를 움직여서 어떻게 하는 게 안 되다 보니까 다 마음속으로만 그냥 끙끙 앓는. 그래서 그런 마음속에서 끙끙 앓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당신이 하는 거 한 30분 동안만 그냥 하나하나 의식해가면서 정신 차리고 의식해가면서 뭘 하든지 상관없으니까 그거를 좀 의식해가면서 해보시오 라고 했더니 마음속에서 뚝적뚝적거리는 것들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할 수 있냐? 객관적인 증거물이 필요한데 이런 화학적으로 존재하는 호르몬이 한결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걸로 이제 그렇게 간주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심리적인 회피 반응이나 공격 반응, 혹은 과잉 보상 반응, 그런 것들이 이만큼 내려갔다라는 건 그만큼 결국은 편안해진 거다. 실제로 이 실험 참가자들한테 어떤가요? 그랬더니 뭐 그냥 좀 차분해진 거? 뭐 없어요? 뭐 이렇게 답변들을 줘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죠. 마음 상태가 아까 실험 참가하기 전이랑 지금이랑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그랬더니 아까 시작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 복잡거리는 게 좀 있었는데 30분 동안 그냥 멍청하게 내가 하는 거 그냥 의식해가면서 하니까 잠깐 그 생각은 좀 없어졌어요. 라고는 얘기를 해요. 그럼 당신은 이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당신이 일상생활 중에 작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킨다면 어떻겠습니까? 등등의 이제 설문 내용을 이렇게 답해달라고 해봤더니 일상 속에서 30분 정도, 하루 중에 30분 정도를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의식을 하면서 생활을 한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적극적으로 편안해졌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상위 차원의 어떤 막 지혜에 닿고 막 그 존재로서의 나, 막 그 무시간적 존재, 막 무공간적 존재, 그 참자의 세계 이거를 강조하는 양반들은 그리고 또 약간 뭐 불교의 대승 그런 거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과 과연 얼만큼 잘 어울리고 저들에게 얼만큼 보탬이 되면서 사는가 그걸 강조하는 양반들은 이런 거는 그렇게 대단치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700만 년의 역사 그 끝자락에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한 채 속으로 전전긍긍 끙끙 앓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그 뚱그런 잡는 이 얘기보다 솔직히 이게 훨씬 더 와닿는 얘기거든. 진짜 내가 30분만 내가 하는 것들 그렇게 의식하면서 지내면 이렇게 편안해진다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땡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마음챙김이 급속도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워낙 그 경쟁적이고 투쟁적인 그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정말 막 수십만 원 돈 줘가면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참여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보다 MBSR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 프로그램 이 MBSR 프로그램이 짱 먹고 있어요. 갑 중에 갑으로. 너무 좋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해보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처럼 동양인들한테는 새삼스러울 게 없어요. 우리는 명상이라는 단어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명상에 대해서 아주 뭐 정통하지는 않았어도 많이 접해봐서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친숙한 단어이기도 한 거죠. 근데 외국 애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게 있었어? 게다가 과학적으로 입증도 되고 훌륭한데? 뇌파도 안정화되고 걔네들 뇌파 얘기할 때 이제 뭐 알파파 이런 거 얘기하죠.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베타파가 이렇게 나오다가 마음챙김을 했더니 알파파가 나오더라. 이거는 되게 수련을 오래 한 이제 티벳 고승이 명상을 할 때 주로 잘 나오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뇌파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외국 애들한테는 항상 그 오리엔탈 리즘 이런 게 있어요. 동양의 것들을 이렇게 선망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의 것, 일본의 것, 우리 것도 이제 해당이 됐고요. 아무튼 그런 동양의 것들을 선망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선망 대상이 티벳 같은
이제 오지 쪽으로 많이 갔어요. 왜냐면 일본이나 중국, 우리나라가 워낙 똑같이 문명화되어 버리다 보니까 아직 문명화가 덜 된 이곳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여기서 수십 년 수행했다는 이제 티베트 고승의 그런 명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값비싸게 팔리죠. 많이 회자가 돼요. 근데 어쨌거나 그들이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정자한 상태에서 명상을 할 때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평온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들의 머리도 그리고 신체 생리적인 현상들도 지극히 안정화되더라 하니까 이제까지 맨날 신경안정제 알약으로 어떻게 버티고 살아왔던 사람들로서는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퇴근하고 자기 집 거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 호흡만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의식을 해주면 이렇게 이 사람처럼은 안 되더라도 이 사람 비스무리하게는 되더라. 그러니까 아무튼 외국인들한테는 서양인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죠. 그리고 그 인기가 다시 거꾸로 이제 동양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여기 원본은 여기에 있는데 원본이 번역이 돼가지고 다시 그 번역된 것이 또 역으로 번역이 돼서 다시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번역이 되면서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생겨나면서 우린 다시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또 굳이 스터디를 또 해야 되는 상황에 온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소한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명상을 한다, 마음 챙김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네. 잡히세요? 네, 명상. 원래 명상은 의미를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다크의 의미예요. 어둡다. 그리고 얘는 띵크, 생각하다. 어둠 속에서 생각하기. 아, 그래요? 명이 그런 뜻이에요? 네, 일단 이 명상 한자어의 사전적 의미는 그래요. 난 그냥 안 되면 좋을 그래서 대낮에 이러려면 이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을 감아야죠. 그죠? 그래서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눈 감으면 되니까. 눈 감고 생각하면 그게 묵상이고 그게 명상이에요. 카톨릭 크리스찬은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죠. 네. 그리고 그 외에는 되게 명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둘 다 묵상이든 명상이든 의미상은 같아요. 눈 감고 고요하게 생각하기. 그래서 명상이라는 거를 너무 막 뜬구름 위에서 거대 담론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렇게 썰을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있어 보일 수는 있는데 막상 하라 그러면은 결국은 같은 자리로 되돌아와요. 어차피 되돌아올 거 그냥 그 자리의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명상 그냥 눈 감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할 거 없어요. 마음 챙김 그냥 의식하면서 하면 돼요. 뭐 없어요. 그렇게 하면 뭔가 아무튼 내면에서 신경생리적으로나 뭐 뇌파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뭔 일이 일어나서 사람이 한결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아니야, 명상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눈 감고 생각한다고 다 능사가 아니야. 이거를 쭉 했을 때 도달하게 되는 대단한 무언가가 있어. 그걸 알아야 돼. 제발 좀 그걸 좀 아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요. 앉아서 이렇게 눈 감고 쭉 했을 때 여기에 도달했던 양반들이 와 대박 야 코르티졸 호르몬 내려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더한 게 있어. 아 이걸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경험한 양반들이 이제 거꾸로 이렇게 와가지고 명상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강조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해 들은 사람들이 오 그래 해가지고 막 혹해서 똑같이 이제 또 명상과 코스프레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또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 안타깝게도 그들이 말한 여기에 도달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1강 마지막 그 타임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이들이 으악 한 건 뭐냐 하면 나 아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어렵게 막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눈 감고 호흡 세고 있었던 이 인간, 이 사람 나인 줄 알았는데 이때까지 어머 이게 내가 아니네. 피부 경계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좁디 좁은 그 세계가 나의 전부가 아니네 라는 걸 이제 이 자리에서 알게 되더라는 거죠. 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고 해요. 옛날부터 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과학자들에게 그 모든 몫이 넘어갔지만 그 이전에는 철학자, 훨씬 이전에는 수행자들, 물론 이들 각각은 다 나름대로 명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파고들었던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이 있지.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이거를 알아내려고 무던히들 애를 썼어요. 근데 정말 웃기죠. 오히려 세상의 이치는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깊이 알아냈어요. 이전에 철학자나 수행자들이, 철학자는 순전히 인지적으로 접근을 했던 거고 수행자들은 철저하게 체험 위주로 접근을 했다면 이들은 이론과 실험을 겸비해서 철저하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왜 쓰나미가 생기고 왜 지진이 일어나고 왜 산사태가 발생하는지 이젠 예측도 할 수가 있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은 왜 늙는지, 그리고 늙지 않을 수도 있는지, 이젠 염색체 끝에 달려있는, 제가 이름 외우는데 약해서 그 모시기가 있어요. 뭐 개가 빨리 다르면은 노화가 빨리 일어나고 개가 이제 천천히 다르면은 그만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발견했다라는 건 뭐냐면 또 다른 응용 과학자는 그걸 조작할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이 팔순잔치 할 때 20대의 미모를 갖출 수도 있게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막 헐리우드 SF 영화에서는 뭐 윙 하고 나면 다시 젊어지고 뭐 이런 장치까지, 그런 장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과학자들은 사람의 젊음을 유지하는 걸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젊음이라는 게 20대, 30대에 그렇게 꽃을 피우게 됐는지, 인간의 귀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 인간의 손은 왜 하필이면 5개로 이렇게 딱 진화가 됐는지, 이런 이 세상 만사의 이치들을 연구를 해요. 그리고 철학자들은 그거를 인지적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뭐 연역법이든 균약법이든 아무튼 인지적으로 검토를 하고, 수행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이 이치를 파고드는데, 이 수행자가 도달했다는 이 공의 자리에서는 믿기지 않지만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안다라고 표현들을 해요. 도대체 그걸 그냥 아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안 돼요. 대단하죠? 예. 어떻게 이걸 그냥 알 수 있을지. 근데 그냥 아는 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모든 것들이 공의 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작용을 하면은 이제 색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대. 그리고 우리가 세상 만사라고 부르는 것을 그냥 딱 하나의 단어, 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만사는 본질적으로는 공이고, 그리고 이 공이 작용을 일으키면 또 색이 되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도 존재로서는 공이고 사람으로서는 색이다. 결국 나는 존재로서의 나와 사람으로서의 나로 인식될 수가 있는데, 존재로서의 나의 자리에 있게 되면 세상의 이치는 저절로 파악이 된다 라고 해서 이 자리를 지혜의 자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지혜에 닿는 걸 과학자들처럼 막 연구하고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말고 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지그시 눈을 감고 하염없이 묵상을 하다 보면 갑자기 마음속에서 안개가 걷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으악!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세상 만사, 모든 경계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라고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경계가 있고 말고 할 것도 없다라는 알아들을 수 없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냥 네가 나고 나가 너야 라는 이해가 안 될 소리도 하고요. 아무튼 이 자리에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표현들을 써요. 어쩔 수 없는 게 여기는 이미 언어를 초월한 초언어적인 영역인데, 그거를 굳이 말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마치 이 평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나 여기 있어 보여?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해서 야 이게 내가 방금 흔들었던 그거야 보여? 안 보여요 사실. 2차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2차원적 비율을 가지고 3차원을 설명을 하려고 해도 3차원적 존재가 되기 전까지는 솔직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걸로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모르겠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하면서 좌절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카박진 박사가 우리 너무 초월적인 거 이거는 좀 잠깐 내려놓고 하지 말자가 하는데, 하고 싶은 사람은 해. 그건 뭐 안 말릴 테니까 하는데, 우린 그냥 생활 속에서 우리가 2차원적으로 충분히 단순하게 뭐 2차원도 갈 것도 없이 그냥 1차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수준에서 뭐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윗바사나라는 이름을 버리고 종교색을 일체 다 제거해서 마인드풀리스라는 이름으로
동양의 명상을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기 시작한 거고, 동양에서도 이제껏 그런 발상은 또 처음이었던 거죠. 늘 명상하면은 무조건 초월적인 거. 이게 동양의 고정관념이었는데, 서양인이 매우 기특하게도 생활 속에서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도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어? 그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역수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역수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껏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장가발진 박사 이전에는. 물론 장가발진 박사 이전에 외국에서 TM 명상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초월 명상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실제로 이 T가 트랜센드인가 아무튼 초월이라는 단어이긴 해요. 트랜센드 메디테이션 뭐 그런 의미로, 그래서 초월 명상 직역을 해서 이제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게 이제 동양에서는 그 사마티 이제 집중 명상으로 번역이 되는데, 집중 명상이 이제 초월 명상이라는 명칭으로 외국에 먼저 보급이 됐죠. 그리고 이것도 어쨌든 나름대로는 꽤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너무 초월적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여기에 실제로 도달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자리를 이제 마인드풀니스, 그래서 이제 지금은 MBS 그리고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이 말이 많이 이제 갖다 붙여서 뒤에 뭐 MB 뭐시기, MBCT 뭐시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심리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풀니스 개념은 심리학에 큰 영향을, 지대한 공헌을 끼치면서 최근에는 액트라는 이름으로 아예 마음 챙김을 정식으로 이제 집어넣어서 심리 치료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MBCT도 어느 정도는 액트에 가깝긴 한데, MBCT는 좀 더 인지행동 치료 오리지널 버전에 가깝다면, 액트는 인지행동 치료 쪽에서 파생돼 오기는 했지만 동양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동양적인 심리치료 기법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이렇게 초월적인 거는 아예 뭐 이건 모르겠고, 우리가 여기까지 말하는 건 온감생심이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하고 우리 생활의 고달픔을 좀 토닥여 주자, 우리는 그냥 그것에 만족하자 한 거예요. 물론 저 숭고한 영역을 추구하는 양반들이야 그거 계속 하고, 그거 좋다는 사람들이야 뭐 하면 되는데, 우린 그냥 생활인으로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마음 챙김을 우리 생활 속에 적절하게 녹아내리게 할 수 있을까.